자, 이제 22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원간섭기라는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지고 원나라 돌아와가지고 원나라에서 고려로 돌아와서 그 본격적으로 그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사람이 공민왕이라고 했죠? 자, 공민왕은 우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여러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주했죠. 그런 상황에서 친원파들, 특히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 세력들을 궁궐로 이제 불러들인 다음에 모두 제거했죠. 그리고 원나라가 이거저거 내정 간섭하려고 만들었던 정동행성이란 기관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죠? 일본 원정하려고 만들었지만 일본 원정 실패한 다음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정동행성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충자부터 나오면 더 이상 쓰지 이제 않았죠. 공민왕 해가지고. 몽골풍 이런 것들도 변발을 본인이 풀었다 그랬죠? 이런 것도 금지. 즉 중요한 사건. 어디를 공격했어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죠? 이 쌍성 총관부는 같은 표현이 뭐예요? 철령? 이북이라 그랬죠? 철령의 북쪽. 여기는 대표적인 도시가 화주라고도 불리고 뭐라고도 불린다고 함흥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장군이 이성계. 이런 공민왕의 정책을 원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정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가능했던 거. 원나라가 힘이 빠지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들어서던 시기죠.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기 때문에 원명 교체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개혁이었죠.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자기 아내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다음부터 완전히 정치적 의욕을 잃었다 그랬죠. 그러다 꿈꿨는데 꿈에서 자기 구해준 사람 스님을 실제에서도 만나고 이 스님을 신돈이란 이름을 주고 정치적으로 권리를 줬다 그랬죠. 이 스님이 신돈이란 사람이죠. 원래 이름 편조라 그랬죠. 자,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권문세족들이나 그 친원파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던 정방이란 기구를 없애기도 했죠. 그리고 권문세족들의 어떤 저 경제적인 원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땅인데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땅을 조사해서 다시 돌려줬죠. 그렇게 해서 만든 기구가 뭐였어요? 전민변정도감이었죠? 전민변정도감 얘기 나오면은 땅을 떠올리세요. 땅, 토지. 신돈이 권문세족들을 좀 이렇게 누르려고 주변에 도와줄 세력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 열심히 공자맹자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이었죠. 신진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들이 이때부터 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대부들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신돈이 이들의 교육기관을 정비해서 확장을 시켜요. 자, 국자감이라고 불리던 교육기관이 이제는 뭐라고? 성균관이라고 불리게 되죠. 사실 성균관이란 이름은 충렬왕 때 이미 한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려에 딱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게 요 시기부터예요. 과거제도 이제 개선을 하고요. 유학교육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권문세족들이 신돈을 굉장히 안 좋아했고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신돈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신돈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말을 공민왕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배를 보냈다가 신돈을 죽여버렸죠. 공민왕은 신돈 죽은 다음에 완전히 정치적인 의욕을 잃고 자제위 무사들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지다가 자제위 무사들한테 자기 후궁 처소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죠. 그러다가 한 이제 익비라는 후궁이 임신을 하게 되자 내시 최만생한테 홍윤을 죽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최만생이 홍윤한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홍윤과 최만생 손에 공민왕이 어처구니 없이 죽었죠. 그러면서 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다. 자, 공민왕 제2기간 때 신돈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기간에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인물들, 신진 4대부라고 불리는 그룹들이죠.
이 사람들 기원으로 따지자면은 저 멀리 저 최후가 만들었던 그 서방이란 기구에서 이제 정치를, 글을 알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위한 능문능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기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학문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게 충선왕이 저 원나라 유학 가가지고 만건당이라는 걸 만들고 학자들을 모았다 그랬죠. 이때 성리학이라는 유학을 배웠다 그랬죠, 이들이. 안향, 뭐 백이정, 그리고 저 이재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특히 유명했던 사람이 이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색의 호가 혹시 뭘까요? 목은, 정도전의 호, 포은, 정도전, 고향이 봉화죠, 봉화. 봉화 정씨란 말이에요. 거기 세 개 봉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삼봉, 삼봉 정도전 들어봤어요? 김구 선생 우리 백범 김구라고 하죠. 이들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색과 정몽주, 정몽주가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들어봤나요? 맞아요. 선주교에서 그 이방원이 철퇴로 내리쳐서 죽었죠. 그때 그 정몽주가 죽으면서 고려가 얼마 있다 망하잖아요. 고려에 대한 끝까지 충성을 지키고 조선을 섬기지 않았던 정몽주의 수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길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길제는 야은이라고 부르죠. 자, 목은, 포은, 야은, 은이 몇 개? 세 개죠. 고려 말에 고려에게 충성을 다한 천재적인 학자들 셋. 삼은이라고 불러요. 삼은. 이색, 정몽주, 그의 제자 누구? 길제. 자, 이 학자들이 나중에 조선의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사림이라고 불리게 돼요. 사림. 들어봤어요? 사림? 네. 홍구 대신들을 비판했던 사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그 권문세족들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권문세족들은 원나라 몽골에게 아부해가지고 자기들 부와 권력을 얻었죠. 이 사람들은 그런 권문세족들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새로 떠오르는 나라, 어느 나라? 네, 명나라를 이제 모시자는 세력들이었죠. 그리고 보통 실력을 쌓아가지고 관직에 나아간다. 이들의 주요 관직 진출 수단은 뭐다? 과거 시험, 화, 이, 남녀, 적서, 뭐 존, 비 이런 것들 구분하는 언어학문 성리학을 이제 공부했고 그 머리 깎고 효를 저버리는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했다 그랬죠?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보통 저 지방에서 향리하다가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배경 없으면 공부 못 하잖아요.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이런 인물들이 국민왕 개혁 기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까 말을 하다가 조금 말았던 게 있는데 앞에 그냥 요건 보세요. 그 공민왕이 자기 아까 그 원나라에서 모셨던 조일신이라는 사람 반란 일으켰을 때 제압했다 그랬죠. 그쵸? 이 사람이 이재현한테 권리 주는 거 싫어해가지고. 기억나요? 자, 그리고 뭐 홍건적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던 정세운. 이 정세운도 그 저기 뭐 부하들이 김용이랑 편을 먹고 죽였다 그랬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민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결국은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고려사랑 고려사 전료 기록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그런 추측이 나올까요? 신돈도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돈을 임명했던 사람. 국민왕 본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이 국민왕은 왕이 원래 되게 어려운 신분에서 왕이 됐죠. 자기 형이 왕이었고 형의 동생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은 문제가 많았고 그 어린 아들들은 일찍 죽고
또 충정왕이라는 왕은 원나라에 의해서 폐위된 다음에 얼떨결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얼떨결일까요? 아마 공민왕 쪽 세력에서 그 원나라 황실에 뭔가 로비라든지 뭔가 들어갔을 거다라는 그 어떤 해석이 지배적이고, 자, 또 하나, 이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아까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기철 일당을 죽이려고 하다가 했었어요. 근데 이 기철 일당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명령을 공민왕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조일신이 조금 서툴렀어요. 그래서 기철을 못 죽이고 기철 동생을 죽여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기철의 동생을 죽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조일신이 아무튼 이때 잠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기철 일당들이 세력이 좀 커지니까, 소위 말하는 공민왕이 조일신이라는 사람이랑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라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일신을 통해서 기철 일당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자기는 조일신이랑 관계가 없다는 걸 보이려고, 이 조일신을 사람을 보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민왕이 아까 쌍성총관부도 차지했지만 압록강 넘어서도 공격을 했다고 선생님이 잠깐 지나가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압록강 넘어서 공격을 해 들어갔을 때 이걸 지휘했던 장군이 인당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때 원나라에서 안 좋아했다 그랬죠. 원나라에서 노발대발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대국의 땅을 침범하느냐 해가지고 문책을 했단 말이에요. 공민왕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편지로 엎드려요. 자, 무슨 오해가 있었고, 기철 일당은 기왕후의 옥박이긴 하지만 전부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였다. 근데 대국의 심기를 거슬렀다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원나라한테 고자세로 나간 건 아니고, 그래도 원나라가 황제국이잖아요. 저자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원나라 의견들을 비판을 하긴 하는데, 자, 그래도 원나라가 계속 따져오니까, 자, 봐봐. 여기 압록강 지역을 차지했던 그 인당 장군 있죠? 이 사람은 공민왕 명 듣고 압록강 지역까지 영토를 넓힌 거란 말이에요. 인당을 죽여요, 공민왕이. 그 다음에 인당의 목을 불편해하는 원나라에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다 국민학을 제외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공민왕이 원나라 심기를 좀 달래요. 그리고 정세훈이라는 사람 아까 개경을 회복한 아주 명장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 부하 중에서 이 사람 부하들이 이제 김용이랑 뭔가 연관이 돼가지고 이 정세훈을 죽였다고 하는데, 김용이 이 정세훈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내가 공민왕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정세훈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세훈 부하들을 설득할 때 김용이 내세운 게 뭐예요? 공민왕의 편지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김용이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 부하들은 공민왕의 편지라는 걸 믿고 공민왕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세훈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사 기록에도 사관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공민왕이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왕이었는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질 않아요. 자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쵸. 그래서 신하들 봐봐. 내가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도 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신하들 중에서도 공민왕을 믿지 않는 신하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간이든 뭐든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신돈이 권력이 커지니까 그 영모 깨한다는 편지가 올라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의심도 안 해보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신도를 유배 보낸 다음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민왕 주변에는 결국은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제일 끝까지 믿었고 남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내였죠. 근데 그 아내가 죽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정치적인 의욕을 상실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공민왕은 아무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못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민왕 때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공민왕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민왕이 여러 사람들을 좀 이용하고 버렸다. 이런 해석이 좀 지배적이다. 네. 자, 공민왕 제위 기간 때 홍건적이 쳐들어왔죠? 이때 처음에는 서경이 함락되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개경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공민왕이 이때 안동으로 도망가기 같이 했다 그랬죠? 이 개경을 함락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정세훈이라는 사람과 최영이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충정왕 때부터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려 해안가들을 막 약탈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 왜구를 또 때려잡은 명장, 그 명장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두고 최영 장군, 홍사는 지금의 충남 부여예요, 부여. 이 부여하면 어디를 떠올려야 돼요? 충남 부여. 백제를 떠올려야 되죠? 백제 시대자리는 여기 뭐라고 불렸어요? 사비라고 불렸죠? 사비, 그죠? 이렇게 한능검은 여러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여를 주고서 충남 부여를 지도해 주고서 백제 얘기 물어보고 이렇게 뭐 최영이 홍산대첩 일으켰던 장소다.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무렵에는 원나라에서 그 화약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화약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 펑 터지는 뭐가 만들어져요? 화포. 이 우리나라 화포 연구에 가장 그 우수했던 사람이 최무선이죠. 그렇죠. 이 진포는 지금의 군산이에요. 군산. 전북 군산. 요 지역에서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들을 소탕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화포를 본격적으로 개량해서 만드는 화통도감이라는 기관도 만들어지게 된다. 황사는 지금의 전북 남원 지역이에요. 남원. 혹은 운봉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전라북도 남원 하면은 춘향이 고향이죠? 성춘향, 이몽룡 얘기 들어봤죠? 그 춘향이 고향이 남원입니다. 이성계가 자기 부하 장수였던 이질안, 이성계가 그 함흥 지역에 살 때부터 이성계를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랐던 여진족 무장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은 퉁두란이었는데 이성계가 자기 동생 하라 그래가지고 성 이시성을 준단 말이에요. 이지랑과 이성계가 함께 외장, 아직 10대 젊은 청년이었는데 활을 잘 쏴가지고 고려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이 아지발도를 둘이서 콜라보를 이뤄서 죽이죠.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활을. 이성계가 뭐 잘 쐈죠? 활 잘 쐈죠. 이지란도 활을 아주 잘 쐈다니. 자, 먼저 이성계가 이 아지발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눈 빼고. 자, 그래서 맞추기가 되게 어렵겠죠, 활로.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투구를 쓰면 이 투구 끈이 있잖아요. 자, 이성계가 먼저 아지발도를 향해서 활을 쏴요. 자, 근데 활로 뭘 맞췄을까요? 투구? 투구는 좀 무겁고 쇳덩어리라서 맞아도 데미지 안 받을 수 있죠. 눈은 이렇게 하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투구 끈을 맞춰요. 요? 네. 이성계가 뭘 맞췄다고요? 투구 끈을 맞추니까 투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 내려갔겠죠?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 이성계는 건국자죠. 그러니까 이성계를 좀 신성시하기 위한 기록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쵸. 목이 옆에서 쐈던지 어떻게든지 투구끈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고 투구가 흘러내리니까 이제 얼굴이 좀 무방비가 됐겠죠? 이때 이즈란이 이제 활로 쏴가지고 아즈발도를 죽였다고 하죠. 아즈발도를 아기바투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기바투. 당시 일본과 그 한국 사이에 있었던 그 섬, 대마도라는 섬 들어봤어요? 이 대마도를 박이라는 장군이 공격해가지고 정벌하게 돼요. 대마도 정벌은 한국사에서 두 번 나와요. 한, 한 번은 고려 말기에 박위의 대마도 정벌이 있고, 조선 초기에 이종무 장군이 세종대왕 때 대마도 정벌이 있어요. 이사부는 우상국 복속. 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공민왕이 시해당한 다음에
모니노 누가 즉위했어요? 와. 우왕이 즉위하죠. 10살이었어요. 모니노 우왕을 즉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최만생과 홍련을 수사했던 누구? 이인임이었죠. 자, 이 사람은 전형적인 그 기회주의자. 예. 공민왕 밑에서는 공민왕 밑에 이렇게 잘 공민왕 개혁 정치를 따라가다가 신돈이 집권했을 때는 또 신돈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신돈이 제거됐을 때는 신돈과 칼같이 손절. 예.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권력을 잃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잘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권력을 잡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제주도에서 목호의 반란을 진압하고 온 사람이 누구였죠? 최영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죠. 자, 이님은 전형적인 그 권문세족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땅 많고 사찰 열심히 후원해가지고 자기 이제 재산 기탁한 다음에 세금 안 내고 사원 명의로 땅 보유한 것들 또 세금 안 내고 백성들 많이 노비로 만들고 재산 많이 쌓아놓고 권문세족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원나라에게 계속 머리 숙이는 게 낫죠. 원나라에게서 나온 힘이고 권력이니까. 새로 떠오르는 명나라가 어찌됐든 계속 원나라에게 일단은 머리를 숙이고 원나라랑 고려랑 관계를 갖자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공민왕 죽기 직전에 명나라가 힘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 원나라를 장성 이북으로 몰아낸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원나라는 뜨는 해예요, 지는 해예요? 지는 해죠. 북쪽으로 쫓겨갔잖아요. 뜨는 해는 어느 나라예요? 명나라죠. 근데 당시 대세였던 명나라를 따르지 않고 계속 어디에 되게 충성하자는 그쵸. 자기들 권력이 원나라로부터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인임과 더불어서 이제 제주도에서 군사를 몰고 왔던 최영이란 사람. 자, 이 사람도 이제 국민학 때부터 입지를 쌓아왔던 그런 명장이기 때문에 권력의 한 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최영은 좀 독특했어요. 이 사람은 집에 재산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월급 같은 거 받으면은 가난한 백성들이나 이런 자기 부하 장군들한테 잘 나눠준단 말이에요. 집이 그렇게 곳간에서 윤심 난다 그러는데 집이 그렇게 막 대궐 같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워낙 좀 뭐랄까 장군으로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인임이랑 어때요? 결이 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인임이랑 그렇게 또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은 이인임이라는 최영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왔죠. 그리고 또 이 최영도 이 당시에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최영이었고 한편으로 이인임을 굉장히 미워하고 이 권모세족들이 이제 정치를 안 해야 된다는 입장들은 아까 얘기했던 신진 아대부들이었죠. 자,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인임 같은 사람들이 원나라에게 다시 조공 보내고 아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해요. 원나라 사신이 왔는데 이인임이 그 시진사대부들이 자기들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 알죠? 야, 원나라 사신 왔으니까 신진사대부 너희들 중에 하나가 접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이 접대 잘 할까요? 지금 원나라 싫다고 하는 애들인데 접대 잘 안 하겠죠. 이인임이 근데 그거 알고 일부러 접대를 시켜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유배 보내려. 근데 그 접대 사신으로 임명된 사람이 하필 신진사대부 중에서 제일 괄괄했던 정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원나라 간 자리에서 대놓고 원나라 사신한테 서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래저래 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도전이 이때 이인임에게 눈밖에 나가지고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간답니다. 그러고 나서 정도전은 무려 10년을 넘게 개경 근처에 오지도 못해.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나버린 거죠. 자, 정도전은 그렇게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데 그 가시밭길을 걷던 도중에 정도전이 이제 별의별 짓 다 하거든요. 일단은 수입이 끊겼죠. 과거급제했지만 관직에서 쫓겨났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개경에서 살던 사람이 개경 밖으로 쫓겨나니까 뭐 할 게 없죠.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도전이 처음에 뭐 했을까요? 스님, 유학자잖아. 스님 싫어하죠. 학원을 열어요, 학원. 예. 근데 과거 급제했죠. 그 사람이 학원 여니까 좀 됐겠죠, 그래도.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학생들 좀 몰려들면 이이님 그 집에 노비들이 와가지고 깽판 치고 가요. 자, 그래서 정도전이 단단히 밉보여가지고 학원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열고 열 때마다 자, 깽판을 당해가지고 학원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정도전은 온갖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거랑 이런 것들을 많이 이때 봤다 그래요. 예. 보통 귀족들은 개경에만 살면서 이런 것들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려라는 나라가 다시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정도전이 당시 자, 우리 이제 알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촬영, 맞아요. 철령 이북이죠. 여기는 고려 방위상으로는 동북면이죠. 고려에서는 여기를 동북면이라고 불렸죠. 철령 이북이고 지리적으로는 요 지역에 함흥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랬죠.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 수복할 때 공민왕을 도우면서 이름을 알렸던 이성계란 무장, 홍건적 그 칠 때도 공을 세웠고, 자 그리고 여기 요동정벌 갈 때도 이인임을 따라 같이 갔던 이성계란 그 무장, 자기 고향이었던 이 동북면에서 네, 자 여기서 자기네 집안 군사들을 이제 단속을 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성계 집안의 그 군사들을 집가자에 골라 뽑았다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가별초라는 부대를 키우면서 여기서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게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동북면, 그러니까 함경도 출신이다 보니까 너희 혹시 북한 사람들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북한 사람들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나? 영화에서 본 적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랑 말 똑같이 해. 있어요. 북한 사투리가 있죠. 북한 사투리 뭐 선생님 잘 못 알아하는데, 예, 뭐 이렇게 좀 북한 아무튼 좀 그 말 사투리가 있어요. 예. 이성계가 그 사투리를 조금 이쪽 출신이니까 조금 심하게 썼다 그래요. 자, 그런데 개경에 와가지고 복민왕 때 이런저런 개혁에 동참하면서 나름 또 관직도 얻고 출세를 하는데 개경 귀족들이 그런 거 가지고도 이성계를 좀 무시를 했다 그래요. 그쵸. 사투리 때문에도 있고 출신도 개경이 아니라 저 먼 시골 출신 여진족 사는 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성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활 잘 쏘고 여기서 여진족들 때려잡으면서 그 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개경에서는 이성계가 잘 못 어울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동북면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집안 군대 단속하고 키우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성계인데 이 이성계가 있었던 이 함흥 지역을 유배 가고 막 떠돌아다니던 정도전이 찾아가요. 자, 이성계가 누굴 만났다고요? 정도전을 만난다고. 자, 정도전이 이때 이성계를 이제 보고 나서 그 이성계 그 집안에 키워놓은 그 가별초 군대를 쭉 한번 둘러봐요. 근데 이성계가 자기 태어나서부터 자기 어른 됐을 때까지 계속 동거동락하면서 훈련하고 먹고 자고 같이 했던 병사들이죠. 충성심도 높고 그 훈련도 잘 돼 있는 아주 정예병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도전이 그 군사들 가별초들을 보고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성계한테 넌지시 얘기했다 그래요. 이성계는 거기에 대해서 미소로 대답을 했다 그래요. 자, 이때부터 시골 출신이고
배운 거는 조금 부족하고 했지만 그래도 칼 잘 쏘고 군사 부리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무력을 상징하는 누구? 이성계와 이색 밑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원급제 했을 정도로 학식은 뛰어나요. 근데 성격이 괄괄하고 아부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최고 권력자 눈밖에 나가지고 여기저기 방어하고 있던 브레인 지식인 누구? 정도전. 힘과 브레인이 드디어 만났죠. 그죠? 시너지가 함께 만났을 때 생기는 에너지가 나기 시작했겠죠? 예. 그죠. 그게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 태조 이성계와 삼봉 정도전. 이인임이라는 사람 옆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임견미, 여문방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임견미는 흥왕사에서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던 김용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김용이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켰을 때 그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김용에게 자백을 받아낸 그 아주 그 좀 무자비한 군인이에요. 무시무시한. 근데 이 임견민이라는 사람이 이인임한테 이걸 잘해가지고 이인임 덕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많은 땅을 보유하게 된다. 여몽방이라는 사람은 이세계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과거 시험 장원급제한 사람.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개혁을 한다거나 고려를 더 나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권력자한테 붙은 거예요. 자기 같이 공부했던 스승이나 제자들을 배신하고 누구한테 붙었다고요? 이인임 같은 권무세족에게 붙어가지고 권무세족들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사람. 이들이 한 10여 년 동안 어린 우왕을 끼고서 마음대로 정치를 했어요. 고려가 엉망이었겠죠? 자, 이제 우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왕. 왕이 됐을 때 나이 몇 살? 10살. 10살짜리면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막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됐어요. 왕이 가진 권한은 막대하죠? 인사권도 있고, 군사권도 있고, 웬만한 것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또 최고 권력자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최영 장군이라는 사람은 믿음직하긴 한데, 글쎄 뭐랄까 좀 너무 무뚝뚝해요. 자, 그래서 이 우왕은 어렸을 때 이 눈치 저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조금 자라면서 슬슬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뭐 좋아했을까요? 네, 좀 어린 나이니까 아직 술도 나중에 마시긴 하는데 이제 여자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네. 쌀이요. 이제 15살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금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네, 이제 왕인데도 좀 체면 이런 거 안 차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 금비 이씨를 찾아가요. 아침에 눈 뜨고도 낮에 그 방에 있다가도 자기 전에 또 이 금비 씨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쵸, 끌어오르니까. 좀 치신머리 없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이 금비 씨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또 이 금비 씨가 질리니까 또 여자를 갈아치워요. 자, 그렇게 해서 부인이 나중에 9명까지 돼요. 부인 몇 명? 9명. 너무 재밌네. 네, 그쵸. 오늘 왕건은 더 많았죠. 그쵸, 21명. 근데 왕건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순전히 이제 여자를 만나려고. 그리고 우왕이 좋아했던 거는 궁 밖으로 나가서 또 사냥하는 거. 사냥하는데 멀리 안 나가요. 개경 그 안에서만 말 타고 돌아다녀요. 자, 사냥할 게 없죠?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냥할 게 또 만들면 있죠? 자, 그 개경 길바닥에 보면은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있죠? 버려지는 똥개들. 그 강아지들을 이제 말 타고 몽둥이를 들어요.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면서 몽둥이로 그 강아지를 때려 죽여요. 그리고 가끔 심심하면 예, 그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면은 좀 부잣집에 기와가 있죠, 기와. 기와는 돌이죠. 그 기와를 들어다가 지나가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던져서 맞춰요. 최악인 인간이죠. 예. 기와를 던지고요.
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길거리 가다가 예뻐 보이는 여자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랑 그쵸 바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한 번은 왕이 말을 타고 쌩 지나가는데 자, 어떤 사람이 왕을 못 알아보고 왕의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왕이 잠깐 이 사람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얘를 피해갔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제 사람 신하들한테 시켜서 잡아오겠어요. 그 다음 자기 말 꼬리에다가 밧줄을 묶은 다음에 그 사람 손을 이렇게 매달죠.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자기 말에다가 그 사람을 단 다음에 끌고 다니죠, 이렇게. 엉망이었죠. 그렇게 10대에서 20대까지 10년을 보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한테 간신처럼 맨날 자기가 그런 짓 해도 자기 비유 맞추기 일색인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우왕한테 바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최영 장군. 자, 여자 만날 때는 밤에만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차셨으니까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때 우왕이 최영을 이제 믿게 되죠.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아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의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인임 집의 노비로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광이 노비라 그랬죠?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조선 팔도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땅 있으면은 그 괜찮은 땅이 있다는 거를 이인임한테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인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사지 않죠? 권력자니까 어떻게 해요? 뺏는 거예요. 네. 뭘로 뺐냐면 이 노비들한테 노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님 집에 노비들한테 몽둥이를 하나 쥐어줘요. 그 몽둥이가 수정목이라는 몽둥이에요. 이 수정목이라는 나무는 물풀의 나무거든요. 이 물풀의 나무로 만든 그 몽둥이는 엄청 딱딱하다 그래요. 네. 이 몽둥이를 만들어서 이 노비들한테 쥐어준 다음에 그 땅 주인, 힘없는 땅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문서를 뺏어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제 나라에서 문서 내리는 걸 공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공문 같은 거 보내서. 근데 이 공문은 방망이, 그러니까 수정목 공문이라고 불리는 공문이었어요. 말이 공문이지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쫓겨나. 쫓겨나는 거죠. 그럼 쫓겨나면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면 남의 집 노비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광이 이 사람 조반이라는 사람 땅이 또 괜찮았나 봐요. 조반의 땅을 찾아가요. 근데 조반은 벼슬을 하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관리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근데 조반이 땅이 좋은 걸 보고 이광이 이 땅을 달라고 수정목으로 위협을 한 거예요. 조반이 당연히 이거 조상 대대로 우리 땅이었으니까 못 주겠다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조반을 두드려 패요. 조반이 화가 났겠죠. 알고 보니까 이광은 그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조반이 이광을 찾아가가지고 이광을 죽여버려요. 홧김에. 그리고는 이광 집에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자, 조반이 이제 보복당할 상황이었겠죠? 이 권문세족들한테. 이때 이 소식을 우왕이 들어요. 그 다음에 최영 장군을 불러요. 그리고 최영 장군이 평소에 예뻐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아꼈던 이성계를 같이 불러요. 자, 우왕, 최영, 이성계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인임을 치기로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최영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인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인임을 따르던 임견미, 여문방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임견미, 여문방은 죽여버리고 이인임은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요.
이인을 죽여야 되는 거. 그렇죠. 이인임을 죽여야 되는데 이인임을 죽이진 않고 최영이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인임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는 자리에서 이인임을 유배 보내자고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최영이라는 사람이 이인임이랑 공민왕 때부터 계속 아무튼 정치를 같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을 그러니까 최영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 고려 말기에 설명하기 약간 애매한 성향이 있어요. 고려에게는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고려를 좀먹어오던 기존의 그 권문세족들 있죠.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강경하게 처벌하자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항상 약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인임을 죽이지는 않고 결국은 최영의 건의대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도 이인임은 다시 정치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영을 도왔던 누구? 이성계가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4페이지 14번 넘어가세요. 16페이지 17번. 7페이지 19번. 40페이지 14번. 이요? 40페이지 14번. 18번이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52페이지 15번. 17번. 넘어가서 65페이지 17번. 여기까지 할게요.